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리더의 조건 두 번째 온라인 강의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이크에서 에코랑 볼륨을 반대로 알아서 여러분도 소리가 좀 작게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그러지 않게 좀 소리도 낮게 나오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강의상 건너뛰기 또는 일시 정지의 경우 온라인 강의 출석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 정배속으로 들으시면 수강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늘었네요. 온라인 강의를 절대 다운로드 하시고 배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지적재산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굳이 찾을 필요도 없으시고 그것도 다운로드 하시고 여러분들 돌려보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십의 개념을 제일 먼저 살펴볼게요. 리더십의 개념에는 목표 설정이 있고 개인과 조직의 재편이 있으며 명쾌한 의사전달을 위한 동기부여와 활력고치, 그 다음에 가업에 대한 의미부여가 있죠. 이렇게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무엇인가 정확히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탁드렸죠. 역사 속 인물이나 영화 속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한번 분석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오라고 그 예로 좋은 리더의 예로 바로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었고 나쁜 리더의 예로 이 못되게 생긴 히틀러를 예를 들었죠. 먼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개념을 여기서 살펴볼게요. 목표 설정은 분명하시죠? 바로 이 땅에서 왜군을 물리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과 조직의 재편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군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에 더 끊임없이 고민하셨죠. 명쾌한 의사 전달에 의한 동기부여와 활력고치. 유명한 말씀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은 13척의 배로도 충분히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고 그것을 갖다가 밑에 부하들과 바로 임금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업에 대한 의미부여. 명량해전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한 해전이 맨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에요. 사실 노량해전은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일본군이 도망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몸소 배를 이끌고 나가셔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시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도망가는 일본군을 굳이 쫓아가서 그렇게 물리쳐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렇게 쟤네들이 혹시라도 배를 끌고 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배들을 통해서 다시 침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쫓아서 출정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과업에 대한 의미부여죠. 자, 히틀러의 예를 들게요. 히틀러는 바로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자기 손안에 넣고 싶은 것을 목표 설정이 있었죠. 그 다음 게 개인과 조직의 재편. 히틀러의 가장 유명한 그 조직이 SS 친위대예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히틀러의 손발이 돼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나쁜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명쾌한 의사 전달에 대한 동기부여 활력고치, 그 유명한 그 손 들고 하는 경례 있죠? 그런 것들을 뭐 그 다음에 나치 바로 게르만 민족을 다시 뭐 전 세계에 그 최고의 민족 올리겠다 이런 것들도 있죠. 카업에 대한 의미부여. 게르만 민족이 바로 전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들로 과업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좋은 리더, 반면 히틀러 같은 나쁜 리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개념을 사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팀장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관리 차원을 넘어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리더의 역할을 크게 대인 역할, 정보 처리 역할, 의사결정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조직 내 구성원 및 조직 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이죠. 정보 처리 역할은 지금 주어지거나 앞으로 주어질 정보를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해석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역할은 리더는 늘 나를 따르라 하며 구성원들을 이끌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조직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요런 인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진에 있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일단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다고 해요. 특히 맨 마지막에 의사결정 역할을 확실히 했죠. 지금 저는 갤럭시 폰을 계속 써왔고 아이폰을 써오지 않았는데 아이폰에 그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이 있었어요. 한 손에 쏙 들어와야 하고 버튼은 바로 누르는 버튼 하나만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유지하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팀 쿡이 CEO가 되면서 아이폰이 점점 커져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도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세 번째,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와 리더십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관리가 없는 리더십은 효과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와 비교했을 뿐이고 리더십은 선하고 올바른 것이며 관리는 선하지 않고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양이란 말은 결국 이거 굳이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 관리와 리더를 갖다가 비교한 것이 있어요. 관리는 방향 제시는 업무에 대한 계획과 통제이며 리더는 비전의 창조와 방향 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와 통제가 관리에서 따르고 리더에서는 인재 육성과 인력 개발이 있죠. 개인 역량은 위계 질서, 조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이 개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목표가 중시되고 공식적인 직위 권한에 기초한 보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사람을 중시하고 동기부여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코칭이 따라가죠. 성과 창출은 안정성이 유지되는 효율성이고 리더는 변화와 창조성입니다. 결국 관리와 리더는 같이 운영이 돼야지만 계속 지속 가능한 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아까 전 이순신 장군의 예로 한번 넣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은 수건을 갖다 훈련을 시켰죠. 근데 수건은 그 어느 정도 적정선의 전투를 갖기 위해선 계속 훈련을 시켜야 해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업무와 그 통제죠. 업무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수군이 있는 거고 하지만은 그렇게 훈련하시면서도 비전의 창조와 방향을 제시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나중에 실제로 외군 수군을 만났을 때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시와 통제를 엄격하게 하십니다. 혹시 명량이란 그런 내용을 보시면은 말을 안 듣는 그런 부하 직원은 가차없이 목을 치시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인재 육성과 인력 개발이죠. 각 배를 타시는 그런 함장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노 젓는 분, 그 다음에 뭐 대포를 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훌륭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인 역량에서 위계 질서를 철저히 지키셨죠. 군율을 어기시는 분들한테는 어, 정말 가차없이 혼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열린 마음 개인 관점에서는 명량에서 보시면은 나중에 12척의 배들이 자기를 안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이 자기를 참가해야 하니까 그래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혼을 내시면서도 이제라도 자기를 따르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관계에서 목표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군을 어떻게 해야지 물리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군의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게 처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뭐 동기부여와 개인적 특성에 의한 기초한 코치는 여러분들 그 명령이란 그 영화 보면은 박보검이 나오죠. 박보검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성과 창출은 바로 그래서 13척의 배로서도 바로 그 일본군을 다 해치울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배가 더 많아지고 배가 더 훈련이 잘 됐을 때 더 훌륭한 어떤 전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관리와 리더의 차이예요. 리더십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리더는 과연 타고난 것인가?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인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리더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리더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풍부한 실패 경험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쌓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어진 위기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 대표적인 리더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바로 남아공의 작은 마을 은베조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법학을 공부하고 당시 아프리카 청년들처럼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1944년에 청년 동맹 집행위원을 지냅니다. 1953년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지만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군사조직 사령관을 한 경력 때문에 1962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3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석방 후 당시 남아공 대통령인 데클레르크와 협상을 통해서 1991년에 모든 인종 대표가 참석한 남아공 회의를 두 번 개최한 이후 임시정부 잠정헌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1994년에 남아공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가한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고 바로 화해와 관용이라는 톨레랑스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첫 발을 닫게 돼요. 어, 넬슨 만델라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회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 그분의 영면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만큼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그 아프리카 조그만 부족장의 손자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그 백인들이 그 권리를 빼앗다는데 그러고도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셨죠. 하지만 그 전에 바로 그런 식의 군사조직 훈련 때문에 또 잡혀 들어가서 30년 동안 감옥에서 계셨어요.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그런 역경을 보통 겪은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격해지셔서 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바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들이 서로 그 통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자극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동기부여예요.
그게 내재적인 동기부여와 외재적인 동기부여로 나눌 수 있죠. 내재적인 동기부여는 심리적인 성취감, 도전감, 확신감 같은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말하는 것이고, 외재적인 동기부여는 급여, 인센티브, 승진, 권한임 등 물질적인 동기부여를 말해요. 증진 방안은 동기부여는 조직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과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조직이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조직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가장 잘했던 그런 옛날 역사적인 인물로 여기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EU 없었을 거예요. 원래는 로마의 평민 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평민들이 바로 공화정을 대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물론 지금 개념은 되게 나쁘지만은 황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암살을 하긴 했지만은, 하지만 모든 자기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한테 확실한 동기부여를 보여줬죠. 바로 로마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주변에 있는 땅들을 자기의 그 콜로니로 복속시키면서 그들을 로마화하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에 반발을 해서 이 사람을 암살하기까지 이르지만은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그 권력을 물려줄 사람한테 그 사당을 잘 전달해줘서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로마가 유럽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데 바탕을 쌓아놓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20세기 후반까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꿈꾸었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0년이 넘어서는 유럽이 통합이 되고 하나의 유럽으로서 단일 시장이 된 거죠. 그런 식의 동기부여를 바로 리더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팔로우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팔로우십은 이제 리더십하고 좀 대척점이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요새는 기존의 리더십 연구가 주로 리더에 초점을 맞춰줬던 거하고 달리 구성원이 없는 리더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 아래 특정 리더십의 효과 발휘 여부는 오히려 구성원들의 조건과 자질이 결정한다고 보는 경향가 더 강해요. 그래서 성공한 조직은 훌륭한 리더뿐만 아니라 잘 따라와주는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신세대 팔로워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리더가 진정으로 자신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으면은 절대 따르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리더십을 자신과 남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이끄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팔로우십은 리더를 잘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한 사례로 바로 세종대왕과 여기에서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로 들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왕들은요, 대부분 경연이라고 해서 낮 하루에 반 정도는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정치는 이게 국사를 논할 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지역에 역병이 창궐했다 하면은 그냥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맹자 책에서 옛날 춘추 책에서 옛날 무슨 논어 책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먼저 보고 그걸로 서로 논리를 다투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는 대단한 학자시셨어요. 요새는 한글을 창조하신 분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 혼자서 창조했다는 설이 유세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사실 집현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세종대왕님이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여기 보면은 집현전 학자 중에서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세종대왕님께서 다른 신하들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실로 논리를 뒷받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조선 전 기간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훌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세종대왕님, 그 다음에 팔로라고 하는 집현전이 상호 보완을 해서 정말로 조선을 갖다가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팔로우십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팔로우십 유형 첫 번째는 소외형입니다. 독립적인 성향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잘하지만은 역할 수행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유형이고요. 이들은 초기에는 모범 유형이었다가 어떤 특정 계기로 리더하고 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례로 여기 보면은 어, 미스 이데라고 하는 일본의 전국시대 때 한 가신이 있어요. 미스 이데는 바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했던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부하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에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우리 조선을 침공했던 나쁜 놈이죠. 요런 부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쓰이데는 그나마 귀족 출신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근본도 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점점점 치고 올라서 결국 진정한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쟁터로 전쟁을 나가는데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하로 미스 이데를 추천을 해서 집어넣어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미스 이데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군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결국 오다 노부나가를 갖다가 혼노지에서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외형들이 바로 자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리어 자기의 리더를 공격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팔로우십의 또 다른 유형인 바로 수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은 부족하지만 착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스타일이죠. 전형적인 리더들은 자신의 권력력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예스맨 스타일의 수능형 팔로워들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과 팔로워 개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인데, 그래서 팔로워들한테 대립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리더로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속 인물로 바로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와 요 사람이 리더죠. 발음이 되네요. 그 다음에 팔로워인 바로 팔콘이 있습니다. 정말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 말을 전적으로 잘 따르죠. 그래서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의 뒤를 잇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그 캡틴 아메리카가 언제 줬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됐건 너무 예스맨은 좋은 팔로우십 유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무형입니다. 별로 비판적이지 않으며 가끔 리더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은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은 그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대립은 될 수 있으며 피하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실패에 대비해 해명 자료를 항상 준비하는 게 이 사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어벤져스 인물들을 대비하자면은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와 대척되는 리더인 바로 아이언맨이 있죠. 아이언맨의 대표적인 실무형 바로 팔로워가 바로 이 헐크입니다. 헐크는 시키는 한 가지만 잘하죠. 뭐 예를 들면 부셔, 그 다음에 박살내 이런 건 잘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그 뭐랄까 폭주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문해아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여기서는 나중에는 뭐 프로페서 헐크까지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더가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주고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천천히 신뢰를 얻어가면서 나중에 또다시 다른 팀의 리더가 될 수 있게 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아이언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또 다른 팔로워십 유형으로는 수동형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는 스타일이죠. 책임감이 부족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며 리더가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세가 복지부동이라고 하는데 절대 머리를 들지 않고 몸을 땅에 붙인 대로 리더가 하는 말만 따라서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그 사람들을 따라야 하는 그 사람들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바로 이 수동형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고쳐야지만 우리들이 좀 더 재밌고 밝은 세상을 맞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바람직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리더가 팔로워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취적인 태도, 타인과 협력, 지속적인 개선 노력, 열정적인 자기 개발 노력이죠. 그리고 팔로워가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명료한 방향성, 그 다음에 빈번하고 구체적인 신속한 피드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리더가 되면은 모든 것을 갖다 다 내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사실은 내 마음에 맞게 계속 노력해주고 자기를 보좌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명령 낼 때까지 물 한 잔도 안 떠오는 그런 팔로워는 정말로 힘든 거죠. 딱 눈치 보고, 리더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아메리카노 딱 이렇게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 해주면은 리더는 답답해 여기지는 거죠. 반대로 팔로워는 리더한테 이런 거 원합니다. 얘가 예를 들면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봤을 때 리더가 제때 응답을 안 해주고 시간이 지체되면 자기 업무 시간이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임의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자기한테 화를 내거나 또는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랑 지금 말이 달라져서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넌 무슨 생각이니?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를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양 리더와 팔로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인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왕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십이죠. 리더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결정권이 집중되어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은 위기에 처한 조직이 난관을 헤쳐나갈 때 매우 효과적인 추진력을 갖게 되지만 장기화되고 변질이 되면은 아무리 새롭고 발전적인 의견이 나와도 결국 수용되지 못하고 결국 리더의 모든 한마디에 결정이 나죠.
대표적인 그런 강력한 제왕적인 리더십은 정말 제왕인 중국 최초의 황제인 바로 진시황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해서 맨날 전쟁질하는 중국을 평화롭게 만들자.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큰 그림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진나라를 갖다가 부국 방병시켜서 바로 중국을 통일시킵니다. 거기까진 잘했죠. 근데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자기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미친 짓까지 하죠.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병마용입니다. 저승에서도 자기 군대를 가지고 싶었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굴된 게 한 2, 3천 개 되고 땅 밑에 묻혀져 있는 게 한 10만 개라는데 지금 발굴된 것만 봐도 이 각자의 얼굴 모양이 다 틀리대요. 그리고 각자의 그 복색도 다 틀리고요. 보시면은 뭐 목에 두르는 이런 스타일도 다 다르죠. 병장기도 제각각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그쵸? 이 이런 데에다 돈 쏟을 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도리어 베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밑에 부하들은 한마디도 못했던 겁니다. 자, 아나 무인의 리더십입니다. 지위, 즉 권력 타이틀 자체를 내세우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것을 아나 무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는 지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옛날에 있었던 땅콩 회양이 있었죠. 암만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땅콩 대신 뭐가 없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항공의 규칙이 있는데 불구하고 비행기를 뒤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은 대표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아나무인의 리더십입니다. 자, 간섭형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전부 관여하고 담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회 리더들 중에서는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업무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참견하고 시시kol건 사사건건 지적하는 것이 리더 역할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더는 믿어주고 방해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진득한 태도가 필요하죠. 요거에 대한 인물적인 사례를 갖다가 사실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리더하고 팔로우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영조하고 사도세자의 관계가 있죠. 영조가 그렇게 사도세자의 사사건건 모든 걸 그렇게 간섭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나중에 사도세자는 의대증이라고 해서 자기 옷을 갖다가 제대로 못 입는 그런 병까지 걸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 같은 수준이 돼서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갖다가 뒤주에 가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고까지 벌어지죠.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좋지 않아요. 리더는 결국 팔로워들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의지해야죠. 자, 공포의 리더십입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 자행됐던 공포정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하고 목소리를 죽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상명하복, 결국 위에서 명령 때리면 밑에 사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명령하달과 복종만이 중시되는 군대 문화를 조장하여 공포의 리더십을 갖다 가장 중시했죠. 지금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직장 문화라든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참석회를 강요하는 회식 문화 같은 것은 공포 리더십의 잔재입니다. 공포 리더십이 지배하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리더는 매사 비타협적이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람들의 각각의 개성들을 말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한 그 왕이 아니죠. 한 통치자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통치 기간 동안 거의 자기 백성들을 거의 10만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 10만 이상을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 사람은 정권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 해외에 망명해서 죽게 되는데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독재자 중에 한 명이죠. 자기 나라 백성들을 10만 명을 죽였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의 리더십입니다. 자, 집단주의 리더십입니다. 편가르기식의 리더십이 지배하는 사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사람의 실력과 자질보다는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관계성이 리더의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어 원칙주의와 합리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겪고 있는 바로 보수와 진보의 그런 편가르기 싸움이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수가 잘못한 것이면은 보수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진보의 비판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반대로 진보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하고 보수의 비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 네 편이 잘못했다 그냥 내 편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편가르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집단주의적 리더십이 곧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인의 잘못된 리더십, 분노 조절 장애형 리더십입니다. 수시로 돌변하고 변덕을 부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형 리더는 구성원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하게 만들죠. 이러한 리더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요구되는 리더는 구성원이 심적 안정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죠. 요거는 그냥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에서 바로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유아인입니다. 어이가 없네 했던 그 사람이죠. 자기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뭐 사람을 때리거나 거기서는 거의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분노 조절형 리더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온라인 강의 1차시를 마칩니다. 어, 이번 강의는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예, 목소리도 좀 커졌을 거예요. 어, 너무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걸 주의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2차 시에서 봐요.